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코파이코텍 김미경 대표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와 왜 지구가 더워져서 기후변화 양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의 중요성과 해양 생태계의 그 기후 온난화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실천 덕목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202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바로 과거에 기후 관련해서 연구한 결과를 실적으로 해서 최근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인데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과거에 교수로 계셨던 마나베 스쿠루라는 교수님이 지금 현재로는 90세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셨던 클라우스 하셀만이라는 두 분이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상당히 무시되었고 관심 밖에 있었던 이러한 기후온난화가 최근에는 상당히 심각한 어떤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과거의 업적이 다시 최근에 그 위대성이 인정이 되어서 지금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바로 그 기후 예측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고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한 규명을 하는 기후 과학자로서 그 최초 많은 연구를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마나베 스쿠로 교수님은 그 지금 현재 지구의 기후 모델을 그 모델링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후 예측에 관련한 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온실가스 증가 시 그 지구의 지표와 대기의 그 온난화 정도의 측정에 대한 중요성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클라우스 하셀만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가 결국 인간의 그 과도한 환경 파괴에 의해서 온다 하는 그러한 논리를 제안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199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러한 기후 변화의 요인이 인위적인 요인에서 혹은 자연적인 요인에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시공간적인 패턴, 즉 핑거프린트라는 형태로 고안을 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 온난화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가설이나 소설이 아니다는 것이죠.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배출한 화석 원료 온실가스 증가 때문에 이러한 그 부작용이 지금 오늘날 엄청나게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구 온난화가 결국은 기후에 재해를 낳게 되고, 결국은 인간과 동물이 그 경계선에 있는 바이러스도 마구 침범하게 되는 이러한 팬데믹 현상까지 낳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자성을 해야 되는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제고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포항 울릉도 최근에 그 뉴스에서 해수면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30년간 해양수산부의 그 데이터에 의하면 해수면이 전국적으로 평균 19.3.6cm가 상승을 했고, 그 중에서도 울릉도가 17.52cm로서 가장 최고라는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최근 뉴스 보도 자료로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30년 동안 해수면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 바로 울릉도였습니다. 포항도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북의 침수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21개 관측소에서 측정한 평균 해수면 상승폭은 9.36cm입니다. 이 가운데 울릉도는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17.52cm나 상승했고 포항도 전국에서 세 번째인 15.03cm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가덕도와 금운도 순이었습니다. 또 해수면 연평균 상승폭도 울릉도가 5.34mm로 가장 높았고 포항도 1년에 5.01mm씩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다 해양환경공단의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터를 통해 본 전망은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050년에 해수면이 0.4m 상승하고 2100년이면 1.1m 상승해 여의도의 173배나 되는 면적이 침수돼 사라지고 3만 7천여 명이 침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면 상승폭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동해 바다 쪽에는 이 해안 침식이 심각한 것 같고 그냥 이대로 그냥 추세대로 그냥 가면 2100년도 가면 1.1m 해수면이 상승이 돼요. 1.1m 상승이 되면 여의도 면적의 172배 국토가 물속에 잠긴다. 이렇게 지금 해양환경공단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후변화에 대한 정말 경각심을 다시 한번 저도 되새기게 되고요.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 로드맵 저희가 지금 현재 수립 중인데 잘 준비해서 특히 경북은 2050년에 여의도의 2.23배 면적이 침수되고 2100년에는 침수 면적이 여의도의 4.36배인 12.63제곱킬로미터에 침수 인구도 19,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침수 인구만 보면 강원도보다 10배 이상, 전국에서 두 번째인 전남의 7,300여 명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실현되면 경북의 침수 면적과 인구가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 8월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한 2050 탄소중립계획의 실천이 절실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한국은 화석원료 비율이 아직까지 8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데이터에 나온 데이터에 보듯이 역시 화석원료를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 원료가 결국은 앞으로 심각하게 나타날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은 또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들은 가장 또 피부로 느끼는 현상이 가뭄입니다. 그래서 가뭄은 지금 K-워터 자료에 의하면 강수가 줄어들고 수량이 증발이 많이 된다든지 해서 일어나는 기상학적 가뭄이 있고 그리고 농업적으로 토양의 수분이 많이 감소된다든지 작물 생장에 또 영향을 주게 되고 동물과 식물의 삶의 패턴에 많은 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천이 유출이 감소한다든지 저수지의 저수량이 감소하는 수문학적 가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환경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회 경제적 가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홍수는 하천에 지나치게 물이 넘치는 상황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수의 일종으로 홍수는 호우의 강도라든지 지속 시간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하천 호수, 사진에 보듯이 하천 호수, 도시 홍수, 돌발 홍수, 해안 홍수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홍수의 원인은 과도한 강수, 해빙, 태풍, 지진 혹은 해일에 의한 기압차로 인해서 여름철에 집중호우와 태풍이 많은 호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생기는 물의 그 수계 생태계의 변화 중에 담수 혹은 해양의 그 녹조나 적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물속의 1차 생산자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혹은 어류와 동물의 먹이가 되는 이러한 식물 플랑크톤 이 자체가 외부의 물의 범람 혹은 또 홍수로 인해서 유역 환경에 질소나 인이라든지 혹은 축산 폐수라든지 이러한 오염원이 유입이 되어서 갑자기 조류들이 증식하는 현상을 녹조 혹은 적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종들은 결국은 독성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어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 작년 강의에도 언급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왜 지구가 더워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와 온실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실가스는 그 화석 원료로 해서 연소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복합적인 그 가스가 결국은 태양 에너지 중에 적외선, 열을 내게 되는 적외선을 흡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지구를 덥게 하는 이러한 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실 가스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구가 더워질 뿐만 아니라 바로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고 해수면과 육상이 인접한 부분에 생태계가 교란이 오게 되고 또 지구가 더워지면서 이 빙하가 많이 녹아서 여러 가지 심각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유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온실가스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거의 86%, 시간이 갈수록 거의 지금은 91.9%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무려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1990년 측정 대비 153배나 높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온실가스 중에 그 이산화탄소보다도 농도는 작지만 메탄, 아질산화질소, 그리고 수소불화탄소, 가불화탄소, 그리고 황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그 불소황 종류도 역시 온실 가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985년에 세계기상기구와 국제연합환경계획은 결국은 지구온난화는 핵심이 바로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규정을 하게 돼, 공식적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 제가 독도를 그 현장 탐방하고 관찰했을 때 그때 국립수산자원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결과 온도는 월별로 지금 특히 2월, 3월, 4월, 10월에 10년간 거의 그 상승하는 그 기울기를 편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독도 연안의 수온은 그 1월, 2월, 3월, 4월, 10월, 11월, 12월에 이러한 기울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 수온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1990년도에부터 그 현상이 서서히 가시적으로 표면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 생태계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고 지구상에서 그 차지하는 생태계의 의미는 뭘까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라 하면 육상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그 비생물 환경이 있고 그리고 생물 환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생물 환경은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영양을 보충하고 빛을 주고 이러한 그것을 통틀어서 미생물 환경이라고 하고 그 외에 생태계 내에서 생물 환경은 에너지를 강압성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식물 플랑크톤이나 해조류 같은 것을 생산자라고 하고
이것을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 플랑크톤을 1차 소비자, 그리고 이것을 먹는 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해서 포유 동물까지 포함하는 것이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분해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들이 죽게 되면 이것을 분해해서 다시 무생물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그 생물과 무생물 환경과 생물 환경이 서로 순환하면서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이러한 그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태계의 가장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인류가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라든지 오염원을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이 그 생산자와 혹은 소비자, 분해자가 거치는 이러한 체인을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어느 한 종이 과대하게 증가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녹조나 적조 같은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이 지수가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한 종이, 특별한 한 종이 전체 생태계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다양도 지수가 상당히 줄어들므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에 교란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육상 생태계처럼 해양 생태계도 똑같이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에너지 흐름과 혹은 영양원의 선순환하는 그러한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해양 생태계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 해양 생태계도 역시 똑같은 개념의, 육상 생태계와 똑같은 개념의 그 생태계 순리 시스템 안에 그 무생물과 생물이 상호 보존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서식 환경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해양 생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생산자 영역에는 해조류처럼 혹은 바다에 사는 수초 혹은 식물 플랑크톤 같은 것들은 직접 강합성을 해서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면 하나의 영양원을 이러한 그 동물 그룹들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양 생물을 나눌 때 이들의 서식 위치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부유성 생물, 우리가 여러분들 알듯이 플랑크톤이라고 하죠. 플랑크톤은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자기 스스로가 물의 흐름을 역류를 못하게 되는 건 이러한 생물들을 미생물을 포함해서 플랑크톤, 어란, 치자어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유형성 생물이라는 것은 해류의 흐름에 역류해서 자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어류들을 통틀어서 유형성 생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저서성이라 하면 바로 이 저변에 깔려 있는 동물이나 그 해조류 그룹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 중에는 그 저서 동물로서는 여러 가지 불가사리 아니면은 가오리라든지 그리고 대형 복종류 같은 조개류, 갯지렁이, 각각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 혹은 소형 그 저서 동물로서 1mm 이하인 이런 그룹들은 우리가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산자에 포함이 되는 식물 그룹들은 해조류, 미역, 다시마, 파래 이러한 것들이고, 역시 이것은 여기에 저서성이기 때문에 해조류는 저서성으로 분리되고 같이 강합성을 하지만 플랑크톤, 식물 플랑크톤은 떠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부유성, 플랑크톤이라는 말이 부유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서식 환경에 따라서 해양 동물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해양 생물을 이루는 해양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해양 생태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떤 그 영향을 받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페인의 여자아이라는 말을 라니냐라고 하고 남자아이라는 용어로서 다음 장에 보시면 그 엘니뇨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스페인의 용어를 땄지만은 우리가 못 느끼지만은 이 해 바다는 바로 내부적인 바다 바람에 의해서 해류를 형성하면서 그 수온 변화에 따라서 그 고기 생물의 흐름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라니냐라는 경우는 특히 태평양을 동쪽과 이 서쪽으로 구분했을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몰려오는 무역풍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물과 찬물이 경계를 이루는 이 수온약층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동을 하게 되면 해수가 참 그 온도가 낮은 그 해류들이 바로 상승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쪽은 수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쪽은 오히려 그 가뭄을 낳게 되는 반면에 이쪽은 오히려 그 강수가 증가해서 홍수를 낳게 되는 이러한 현상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정도 차이에 의해서 밀리고 또 당기면서 서로가 자연스러운 순환인데 불구하고 요즘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라니냐 현상이 너무 극도로 자주 변화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류의 흐름에 그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니뇨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라니냐 현상의 반대 현상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바로 해수면의 온도가 평균 지금까지 0.5 이상 또 이쪽은 하강이 되고 이쪽은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결과 미국 중부와 남부 쪽은 오히려 가뭄이 많이 유발이 되고 오히려 이 호주나 동남아 쪽은 폭우로 인한 수해가 심하게 되는 이러한 그 이상 기온이 되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니냐 현상은 동서해역의 수온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해류 흐름에 많은 그 변화가 주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서식하는 해양 생물의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정도가 이게 그 기상 현상으로 인해서 너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잦아지는 현상들이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양 생물의 변화를 보면은 기온,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나라 동해안은 과거에 제주도에 서식하던 아열대 어종들이 바로 독도, 울릉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도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그 해양 생물의 이동으로서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수온 상승하고 또 낮은 곳으로 생물들이 찾아다녀야 된다는, 만약에 이게 그 한류에 적응이 되어 있는 그 어류라면 바로 수온 상승이 되면 그 물이 낮은 곳으로 전체 이동하게 되는 어류떼들의 변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산란이라든지 부화라든지 성비 이러한 것들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멸종 위기종이 더 확산되고 특히 또 파충류나 맹렬 동물은 기온 1도 상승 시에 신진대사가 10% 감소한다라는 이런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멸종 위기는 특히 환경이 바다가 사막화되고 산성화되고 해조류 서식이 붕괴가 되고 해조류 서식처가 붕괴가 되고 해조류가 감소되면 결국은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전복이라든지 어류들이 산란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어류의 그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어민들에게 경제적 피해까지 낳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펭귄, 남극의 펭귄이 많게는 90% 이상 감소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사례를 보자면 특히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출 중에 이 김이 최근에는 가장 그 효자 노릇을 하는 1등 수출 품목입니다. 과거에 2010년부터 한 거의 10년 동안에 역시 보시면 바로 그 기타의 다른 그 수산물에 비해서 이 김이 상당히 이거 수출량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조류 생산의 그 양의 변화가 온다는 거죠. 2020년 겨울철은 수온이 평년보다도 높게 됨으로 인해서 해조류가 생장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KMR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20% 이상 적어도 이 해조류 생산량이 감소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KMR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는 이 김이 황백화된다든지 고온 이상 고수온으로 인해서 그 김 양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민원들이 속출한다 하는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과 미역을 2019년하고 2020년에 그 비교를 보면 김은 24% 감소했고 미역은 14% 감소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소의 원인은 바로 이러한 수온 변화, 그 수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며칠 전에 그 멸종 위기종인 푸른 바다 거북이가 포항 앞바다에 죽은 채 발견이 되었다는 그런 상당히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푸른바다 거북이 포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제 낮 12시 50분쯤 경북 포항시 청하면 월포해수욕장 주변 해안가에서 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푸른 바다거북은 길이 75cm, 둘레 92.3cm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에도 보듯이 이 푸른 바다 거북이가 결국은 수온 변화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낳게 하는 그 부화할 수 있는 성비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생명을 다하면서 환경에 적응을 못함으로 인해서 생존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주변 환경에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해양대기청 자료에 의하면 바로 이 푸른 바다 거북이가 그 암컷의 비율이 거의 99%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그 온도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바다 거북이 알을 낳아서 알이 부화하는 데는 주로 이제 모래 환경을 이용을 하는데 이 모래 온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20에서 22도일 경우에는 생식기의 발전이 수컷으로 발생이 되는 반면에 30에서 35도일 경우에는 바로 암컷의 그 성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오는데 바로 기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암컷의 그 성징이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암수의 성비 균형이 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갖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구아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 몸집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하나의 자생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죠. 특히 개구리처럼 이구아나도 피부로 또 호흡을 하는 그런 동물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한 크기를 스스로 20% 줄임으로 인해서 신진대사의 양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연구팀에 의하면 이러한 그 이구아나는 특히 냉열 동물이기 때문에 저온에 적응이 잘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그 신진대사가 10% 그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멸종 위기는 갈수록 지금 기후 영향에 의해서 많이 늘어난다 하는 이야기죠. 한 10%, 9%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생물들이 800만 종이라고 봤을 때 한 거의 100만 종이 멸종 위기를 맞아서 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40%, 산호초는 33%, 해양 포유류는 한 3분의 1 이상의 멸종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음은 그 네이처지가 이야기한 그 플랑크톤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식물 플랑크톤은 물속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구 전체의 강합성률의 1%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 강합성 전체의 능력의 50%를 기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탄소 순환에 기여하는 그 정도와 역할이 육상식물보다도 훨씬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론의 하나의 사례로 보자면 식물성 플랑크톤에 에밀리아니 훅슬레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해양과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는 이제 실리카 일종의 탄산칼슘이 축적이 되어 있는 코콜리스라는 물질로 이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EHV201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코콜리스가 붕괴가 되어서 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들이 결국은 물속에 깔아앉게 되거나 혹은 그 파도에 의해서 혹은 포유동물 어류의 분비물을 통해서 그 육상으로 혹은 대기로 내보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코콜리스 입자가 결국은 수증기와 결합이 되면 구름을 형성하고 또 비를 뿌리게 되는 이러한 대기의 대순환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식물 플랑크톤인데요. 특히 여기 보면 영국 남쪽 바다에 보면 바로 이 흰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에밀리아니가 지금 이렇게 대량 발생해서 하나의 블룸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그 위성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또 독도의 식물 플랑크톤의 여러 가지 우점도라든지 아니면 그 다양도 지수를 직접 측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2003년에서 2010년으로 갈수록 바로 그 다양도 지수가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도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생물 종 다양성이 굉장히 단순화된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바다 속에 생태계가 뭔가 하나의 위험 소지가 있다 혹은 오염원이 있다라는 외부의 시그널을 통해서 조금씩 밸런스를 잃어가고 있구나 하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오점 지수가 높다 하는 것은 다양도 지수가 낮아지고 특정한 예를 들어서 A라는 종이 이 전체 바다를 다 차지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하나의 적조 현상을 낳게 되는 그러한 해양 생태계의 교란을 낳게 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양 생태계는 결국은 기온, 수온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하나의 그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해양 생태계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산화탄소라는 온실가스의 그 악순환을 피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그 실천적인 하나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세계 각국이 모여서 결국은 온실가스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위험 요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혹은 지구 온난화에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한 나라가 낮춘다고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글로벌하게 같이 노력을 해야만이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1992년 브라질에서 출발이 되어서 얼마 전 2015년 파리 협정에까지 이산화탄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이런 국제 협약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그 탄소 중립 위원회가 그 대통령 직속 기구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라든지 다른 정부에서 있었던 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국가기후환경회의라든지 이러한 회의들이 이제 탄소중립위원회로 통합되어서 새롭게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각 안에 8개 분과로서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혁신이라든지 경제산업, 녹색생활 혹은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이렇게 8가지 분과로 해서 결국은 2050년에는 우리가 넷제로 탄소를 사용하고 내버려지는 그를 제로 상태로 만들자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30년도에는 40%로 감축한다 하는 이러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최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각 나라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년까지 온실 감축을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낮게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에 바로 2030년까지는 40% 감축하고 50년까지는 넷제로의 목표, 탄소 중립을 유지하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각 분야에서 가급적 이산화탄소를 혹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대체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각각 해결점, 정유 대신에 우리가 뭘 사용할 것인가, 석유화학 대신에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오랫동안은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 개발 혹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해 오고 있지만, 그 경제성의 면에서 석유화학, 화학석 원료에 비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 개발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자면 결국은 청정에너지라는 그 목표, 탄소 중립의 목표를 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업들 간에 혹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 기업이나 개인이 온실가스를 줄임으로 인해서 그 줄인 온실가스의 양을 다른 기업이나 타인에게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됐는데요.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어떻게 더 가시화하고 참여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들의 하나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가급적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냉난방 사용을 줄이고 전기 소모를 줄인다든지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러한 쪽에 가장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소한 실천이 결국은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는 큰 실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실천 동목을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국내 세계 과학자들은 결국은 재생에너지 혹은 청정에너지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우리 각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을 한다든지 쓰레기 분리 혹은 그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회용 컵이나 빨대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실천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콘센트도 안 쓸 때는 뽑아 놓는 면 그렇게 되면 전기 소비량이 6 내지 11%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게 하나의 남의 이야기로만 듣던 이러한 그 자연 현상이 결국은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될 중요한 그 사회 이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줄여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고 또 탄소 중립을 실천을 해서 우리가 그 지금과 같은 그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서 또 다른 팬데믹 현상이 오지 않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 건강한 방안으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평소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지구 온난화가 우리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이론적인 걸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지구 온난화 현상,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실천적인 것을 지금부터 더 많이 염두에 두면 이 강의를 들은 가장 효과를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